지금 얘기 중에 듣다 보면 조선시대 형벌에 대한 게 꽤 나오네요. 관할하는 게 오늘로 치면 이제 시청, 경찰서, 검찰청, 법원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저는 판사로도 일하고 군대에서 뭐 검사도 해봤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 와, 하여튼 좀 예쁘죠.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불려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길이지 않았을까요? 목사가 저기 앉아 계시나 봐요. 아, 연희각이 목사가 집무하는 곳이네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이네요. 제 사무실보다 훨씬 좋네요. 야, 이게 주리를 튼다 할 때 그 주리. 아, 실제로는 더 굵은 걸 많이 썼대요. 아우, 졸린데? 허리 때려서 다 죽잖아요. 허리 때려가지고. 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뭐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조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보니까. 자백을 안 하고 있어. 그 조선 시대는 나름의 이제 재판 기능이 있었어요. 형은 이제 태장 도유사 이렇게 해가지고 태는 50대 미만, 10대부터 20대, 이게 좀 작은 몽둥이로. 장은 60대부터 좀 더 굵은 걸로 때리는 건데. 아, 매의 종류도 예, 예. 작은 거, 중간 거, 대자. 그다음에 이제 치도곤이라고 제일 큰 거 이제. 아, 그 옛날 치도곤 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치도곤. 네. 큰 거. 감옥은 태형을 못 가둬요. 그냥 때리기만 하고 장형부터 이제 가둬주는 거예요. 태장. 이게 하옥하라가 그 네. 사람들 매일 자- 맞는 장영부터 거였어. 하네, 장영. 어쩐지 밤낮마다 지쳐 계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은 관아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소금을 굽거나 쇠를 갈구거나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 일단 60대부터 일단 막 우선 일단 야, 되게 60대부터 60대 맞고 소금 있는 창고에 가서 이러면 얼마나 쓰라리겠어. 유는 이제 유배. 우리 제주도 아까 유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형 대신 사형에 좀 감해서 한 거라서. 윤종 씨는 장 100대입니까? 유배 2년입니까? 아, 근데 유배도 맞고 시작하면 아니 안 맞고 유배는 안 안 맞고 유배 2년. 아, 유배가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방인 근데 프로젝트 하고 이게 계시니까. 유배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맞고 끝난 게 나을까요? 근데 맞다 보면 죽어요. 허리 맞아서 죽어요, 되게. 근데 여기서 그리고 사형도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 뭐 교살형, 교수형. 예, 이렇게 교살 목 매서 죽인 거. 뭐 능지처참 이런 거. 능지처사도 있죠. 양팔을 뜯어서 네. 막 한 거잖아요. 그건 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랑 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찢는 거는 거열형이고, 그 능지처사는 아편을 먹이고 살은 상태에서 최대한 늦게 살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솜을 넣어가지고 혀 깨물고 죽지 못하게. 그게 능지처사. 고통을 진짜 느끼게 하는 잔인한 거예요. 형벌이야. 예, 예. 그리고 육시는 죽은 시체를 목을 자르는 거예요. 육시. 타사는 이제 사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약을 먹으면 몸에 나쁜 것들 다 넣고 뭐 심지어 모래도 막 넣고 막 그래서 이제 먹는데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사약을 몇 포를 더 가져간대요. 몇 배를 더. 아, 참 쉬운 게 없네. 아, 이게 사실은 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형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형은. 네. 근데 아까 막 카멜이 발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문 기술이에요. 이 재판이라는 건 항상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확정할 때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뭐 과학 수사도 있고 뭐 DNA 검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언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백이죠. 자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물증과 다를 때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고문은 이렇게 회초리 대고 때리는 거예요. 30대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부니까 그 고문 기법은 별게 다 있었던 거죠. 고족형이라고 발을 쪼개는 거예요. 발가락 쪼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장이라고 엄지발가락을 양쪽에 딱 묶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때리는 건데 근데 잘못 때려서 엄지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게 아마 이게 아까 그 그건가 하멜의 보네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장. 그다음에 단근. 이거는 이제 힘줄을 이게 방송에 왜 주로 줄이가 나오는가 봤더니 제일 방송용으로 녹화하기가 편하네요. 그나마. 그나마. 포락은 쇠막대기를 발가락에 넣고 불로 지지는데 끈을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서부터 태우는 거예요. 쫙 와서 발가락까지. 곤장 가지고
바른 말 할 때까지 정강이를 친다거나.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냥 형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다 범법행위가 지금은 지금 안 아, 되죠. 고문 자체가 범법행위예요.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게 규정상 1907, 8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인을 고문을 해서 자백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견디는 걸 봐서 진술의 심리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억울한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누명 쓴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억울했었던 게 이게 규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하고 교도소는 또 그 형을 관리하고 모든 다른 주체가 그걸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 목관화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그렇지. 판사.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자기가 잡아온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야, 일로 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번 나쁜 사람으로 딱 잡히면 나 죄 안 지었다 하면 주리를 틀고 계속 고문해서 그 대답할 때까지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고 다 원님 앞에 가서 그냥 네, 다. 재판이 나오고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네덜란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법체가 이루어졌을 나라였을까요?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그때도 고문이 적법한 그럼요. 그 네. 절차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이 30년 전쟁 중이었는데 그 최악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거의 또 이거보다 거의 끔찍한. 그러니까 완전 사법 무법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마녀 사냥도 그렇죠. 여전히 네. 횡행하고요. 그게 마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물에 빠뜨려서 쭉 가라앉으면 무죄예요. 마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무죄고 사람이니까. 거기서 살아나면 마녀가 유죄고 또 마녀라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걸 견뎌도 죽고 안 견뎌도 죽는 그런 걸 한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참 잔인한 존재예요. 좀 잔혹하고. 심지어 뉴턴이 나온 이후에도 마녀사냥이 계속됐어요. 유럽에. 예. 이게 엄청난 무자비한 시대가 어떤 근자까지 이어진 거네요. 사실 근대 이런 형법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근대의 어떤 사법 체계 오히려 우리를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런 끔찍한. 그래서 근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고문이 지속돼 왔고 우리나라도 거의 1908년인가 7년인가에 정식으로 이제 고문이 없어졌거든요. 고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작동했던 거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고문을 왜 하냐면 증거의 왕은 자백이라고 그랬고 우리 조선에서도 자백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백을 끌어내는 방법을 고문을 쓰니까. 그렇죠. 예. 예. 고문을 한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자꾸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또 죽여갔죠. 고문을 막으려면 고문을 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자백을 안 해도 될 권리를 인정해 줘야겠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것들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 자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왜 고문하면 고문으로 처벌하고 잘못한 사람이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진술 거부권까지 줘? 그냥 범죄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때는.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요. 정황적으로 네. 유죄 같으나 무죄가 나죠. 네. 증명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낙길티란 말이 더 없다가 정확한 아니고. 거예요.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검찰이나 수사관이 유죄라고 거의 확신을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증거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면 불충분한 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쪼여감,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나머지 안 풀린 포인트를 불게 하는 방법? 소머리 곰탕을 하면 곰탕이 몇 조각 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몇 조각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증거는 다 그래요. 영화 속에는 딱딱 이게 퍼즐 몇 개 맞추면 진짜 소머리가 탁 나와요. 정확하게. 항상 시간적, 공간적 이 궤도에서 다 빈틈이 다 있는 거예요. 몇 점 없는 거 가지고 엮는데 그 빈틈을 전부 다 메워주는 게 자백인 거죠. 그동안 이춘재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왔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 9건의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DNA 조사 결과가 나오자 결국 이춘재는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백이 안 된 유죄가 네.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반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평가하죠. 판단할 수가 자백해서 없지 않을까요? 하는 거와 다르죠. 확실한 수사, 확실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인 거죠. 아니요, 사온 거예요. 저희가 오늘 요거를 산 곳을 장주검도 같이 갔다 왔어요. 하멜 상선박물관인가? 예, 예, 거기 갔다 왔어요. 배 모양이 이렇게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그 하멜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주로 무역을 하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갈라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난파돼가지고 떠밀려온 거예요. 근데 난파되는 과정에서 36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당시에 하멜이 타고 왔던 이런 형태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하멜의 족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 여기구나. 아, 오. 배.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서진 채로 여기 그냥 닿은 이런- 거야. 아, 와, 꽤 오래됐구나. 1653년이야. 약간 귀신의 집 간지가 나기도 해. 그지? 나중에 탈출을 했구나 진짜. 네, 저기 사연이 많더라고. 나도 이게 잠깐 저걸 봤는데. 막 몇 번 탈출하려다가 말다가 탈출하다가 탈출하다가 붙들려갖고 곤장 맞고 뭐 군장 25대씩 맞았대.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서러웠겠지. 이 사람들 막연했겠다. 그럼. 아, 일로 왔을 것이다. 저런 바다에 떠내려왔고 이런 배를 타고 이런 모양새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실감 나는데? 아 그래요? 그 하멜이 생전 처음 본 나라에 왔는데 다행히 제주 목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이원진이라는 제주 목사가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멜이 타고 온 상선이 좌초돼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당시 조선 돈으로 한 사람 30만 냥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훔치려는 사람한테 노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이 하멜 일행들 보는 데서 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려서 앞으로 너희들 물건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도 아니고. 안심해라. 우리는 너네 편이니까 그리고 너네 물건도 안 없어질 거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다. 그게 국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선원들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곤장형을 받아요. 한 명이 휴유증으로 죽어요. 심지어. 곤장의 죽으로. 예, 예. 그러고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 왕을 직접 아련하게 돼요. 서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왕을 만나면. 보내달라고. 왕이 no. no 한 거야. 대신 잘해줄게. 또 효정도. 효정도 잘해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 사신이 들어와요. 2명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 우리 좀 보내달라. 하니까 조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사형. 사형? 저놈들은 어명을 어겼으니까. 왕까지 아련했는데 어명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효정이 유배에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해요. 하멜이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사요.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지 13년 만에 네덜란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2권의 책으로 돼 있대요. 본권이 표류기, 그리고 조선 왕국기는 별책부록인데 이 조선의 지리, 정치 체계, 경제 체계에 대한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맞아요. 그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외모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한 게 있어요. 노란 괴물 같다, 바다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랬겠죠. 이런 표현들이 코가 크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구경거리를 전락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하멜이 자기가 가서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와 다른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일단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등하다거나 자기 통제 관리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따돌림하거나 뭐 이런 것도 불안감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이후에 그런 시선들이 엄청 세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증오 범죄. Why do you keep using this? A lot Because of it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게 발현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지만 노예제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란 SF 아시죠? 네. 처음에는 그냥 시체 같은 거죠. 근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우고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 괴물은 인간인가? 저 노예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해방했을 때, 이들에게 인간의 그 권리를 줬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써했을 만큼 그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역사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제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흑인 노예만 생각하는데 슬레이브가 이제 노예란 뜻인데 그게 어원이 슬라브에서 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한때는 그 서유럽의 가장 러시아, 중요한 폴란드,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대요. 노예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우리 인자 속에 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하멜도 이제 불안했겠죠. 왜냐면 발바닥 때리고 되게 무섭게.